저의 정책은 건강한 한 끼, 우리가 꿈꾸는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중앙중학교 임서연입니다. 우선 차례는 개요, 추진 배경, 제안 내용, 실행 계획, 기대 효과입니다. 저의 정책 제안 배경은 먹고, 입고, 자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복지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학생들의 식사에 관한 정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쉬는 날에도 식사를 할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하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른들과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와 라면을 먹고 식사를 제대로 못할 처지의 실제 친구들의 얘기와 그리고 최근 뉴스를 통해 10살 형과 8살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고 이로 인해 동생은 숨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이외에도 비슷하게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며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상도 입고 사고도 많이 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지원되는 무상급식을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 온라인 수업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등교하지 않는 날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처럼 위기상황 시 아침 식사와 최소한의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온라인 수업 또는 급식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자. 둘째, 아침 식사 및 간편식을 제공하여 아침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 아동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 셋째, 학생용품 재사용과 바자회, 재능 기부를 통한 학생 참여, 재원 기부를 하자. 저의 정책 제안의 실행 계획은 첫째, 학교 온라인 수업 또는 휴업식 급식 지원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기장에서는 거점 영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의 저렴한 가격에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을 통한 질 높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기존 급식 장비와 인원을 통해 급식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 및 간편식 제공. 각 학교의 급식 장비와 학생들의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판매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셋째, 재사용, 바자회, 재능 기부. 학기말 교복, 참고서 등 학생용품을 재사용하여 바자회에 판매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한 학생 스스로 마련한 기금을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의 기대 효과는 첫째, 학교 온라인 수업이나 휴업식 급식 지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이 골고루 포함돼 할 수 있어 건강 증진과 함께 학생들의 학대 여부나 어려운 점을 아침 식사 및 간편식 제공. 학생이 학교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지원하여 방치된 학생들에게도 향상된 복지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사용 바자회 재능 기부. 학생 스스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지역과 학생이 하나가 될 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난 시기일수록 학교와 사회가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안의 행복을 찾는 시간 부산시라는 주제로 발표할 부산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보경입니다. 발표는 아이디어 추진 배경, 정책 제안, 세부 계획, 기대 효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가 이 정책을 떠올린 건 친구들이 나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꿈을 잃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쳐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치 않아도 점점 과열되는 경쟁에 힘들어하고 낮아지는 자존감 탓에 친구들이 가진 꿈, 재능,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리더십 캠프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변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와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갈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긴 아직 힘들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기에 내 안의 행복을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먼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직후 중고등학생들의 자존감이 훅 떨어지고 좌절을 가장 많이 겪을 때 인생 선배들이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멘토들은 자신의 실패, 성공,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멘토링 진행 후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 청소년 행복 포럼을 진행해서 자신이 겪은 변화와 행복에 관한 생각을 나눠봅니다. 이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로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 꿈, 행복을 전할 지도자를 모집하고 교육합니다.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모집한 멘토들을 모든 학교에 한 학급당 한 명씩 배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멘토링의 목적은 내 안의 행복 찾기로 7교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1교시엔 질문과 고민을 통해 나와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표현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합니다. 2교시에는 멘토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삶에는 정답이 없고 삶의 이야기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실패와 성공인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반드시 실패 뒤엔 성공이 뒤따르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엔 실패와 성공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평소 생각을 가두었던 틀을 깨고 서로 간의 벽을 조금 허문 뒤 4교시에는 함께 고민을 나누고 멘토의 조언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이제 4교시에 걸쳐 열심히 나를 찾았으니 맛있게 점심을 먹고 5교시부터는 행복에 대해 고민하며 6, 7교시에 걸쳐 꿈과 희망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전 20분간 프로그램 이후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멘토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하면서 내 안의 행복 찾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7교시에 걸쳐 내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행복을 찾았다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청소년 행복포럼에 참여하면서 멘토링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니다. 청소년 행복포럼은 총 6차 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 시에는 포럼 소개 및 인사말, 2, 3차 시는 지원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때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포럼 참여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며 패들렛이라는 의견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발표 내용에 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서 배가 고플 테니 점심을 먹고 충분히 휴식한 뒤 4, 5차 시에 걸쳐 행복 관련 주제 토론, 부스 운영 및 관람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 시에는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발표팀과 부스 참여팀에 시상합니다. 이 3단계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포럼을 통해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기회가 생겨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행복을 찾는 시간 부산시를 주제로 발표한 부산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 제안 내용, 실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비대면 봉사활동 확대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봉사활동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저는 꼭 대면을 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의문이 들어서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거노인을 위한 랜선 통화 정책입니다. 독거노인과의 랜선 통화를 추진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정책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로 많은 교육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여 학습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랜선 통화를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봉사활동 지원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 간의 1대1 컨택을 마친 후 랜선 통화용 태블릿 기기를 노인분들께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태블릿 기기 관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모델을 꼭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어떤 기기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선정한 모델은 안드로이드 모델인데,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성능이 가격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상품평을 보시면 여러 우수한 평가들 가운데 기능이 제한된다는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랜선 통화를 위한 태블릿으로는 이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책이 통과된다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입하되 성능을 크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의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하던 기존의 기기를 사용함으로 지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 지원자를 모집하고 학년 분야별로 학생 수를 제한하여 멘토와 학생들을 컨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멘토 한 명당 7명 정도 학생과 컨택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뽑을 때는 온라인 강의 시뮬레이션으로 뽑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시행되고 난 후에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봉사가 비대면 컨텐츠인 만큼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말동무가 되어 외로운 삶의 희망이자 친구가 되어드려 우리 지역 사회가 생기 있는 지역 사회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학습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습 수준의 평준화를 이뤄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비대면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한다면 봉사 참여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결국 더 나은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목소리 내는 도시, 부산으로 발표하는 신은지입니다. 부산은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에 맞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동 권리 교육 의무화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학교 내 아동 권리 교육 의무화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 체계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내
자율활동 영역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도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께 함양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학급 회장, 부회장, 부서장, 학생회 등 조직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아닌 아동 당사자들의 견해가 포함이 되었는지 학교 내에서도 원활한 학급회의와 학생회 회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교육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가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 아동권리 교육이 근거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닌 의무이행자입니다. 교사와 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아동권리 교육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반드시 아동권리 교육이 진행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 청소년의 존재론적 가치와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자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동 인권적인 시각, 아동 중심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과 일반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일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이란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권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당사자들이 권리 주체자임을 알고 옹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아동 인권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교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기대 효과는 첫 번째, 아동과 청소년기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의의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가치와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은 누구인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무이행자는 교사와 관련 전문가 역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권리 주체자로서 아동과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아동 청소년의 의사를 최우선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로 첫 번째, 아동 친화 도시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아동 청소년 권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들이 아동 권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권리 주체자이자 당사자로서의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동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를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친화적인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인 만큼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함양하기 위하여 본 제안을 검토하여 교육체계 안에서 아동권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부산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신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 2020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장거리 등하교 청소년과 신체 불편 청소년을 위한 등하교 불편 해소 정책이라는 큰 주제와 청소년이 급하게 지출한 택시비 너무 부담이 돼요 라는 작은 주제로 참여하게 된 발표자 윤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는 청소년의 삶의 제일 많은 부분을 힘겹게 차지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삶에 크게 차지하는 지출인 교통비 중에서도 예고도 없이 청소년들의 지갑에 치명상을 남겨주는 택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제안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면서 어떤 청소년들을 시야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주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청소년과 질병과 부상으로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청소년,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택시비를 지출하게 되는 청소년입니다. 만약 롯데백화점에서 저희 모교인 부산공업고등학교까지 오전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탑승하게 된다면 네이버 기찻기 기준으로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탑승을 해보니 11,000원이 나왔습니다. 소요시간은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등하교나 개인적인 긴급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중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면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7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하루에 편도로 지출해버리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으로 거주지와 학교 안의 거리가 먼 청소년과 질병과 부상으로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청소년, 그리고 교통비가 빠듯한 청소년들을 위해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부산광역시의 재정 자립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 정책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 청소년층의 교통카드 기능으로 택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층을 신청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이 할인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친구를 중심으로 자치구군 단위로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거리와 상관없이 월 4회 15% 할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하철 1, 2구간처럼 자치구군을 구간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총 3구간으로 나누어서 구간이 올라갈수록 할인율도 똑같이 높아져서 적절한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부산광역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구간과 상관없이 할인율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재정과 수요자가 늘어나기 위해 이용 횟수는 정해놓고 할인율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책 제안이 수용이 된다면 총 3군데에서 기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과 정부와 지역경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대 효과는 많이 적어 놓았지만 주요 기대 효과를 보자면 청소년은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청소년층 보급화에 도움을 주면서 토요무락 카드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지역경제에서는 교통산업 부양에 기여할 수 있고 청소년층 보급화로 토요문화 카드와 연계를 한다면 여러 기관에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청소년들에게만 갈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정부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일 좋은 청소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선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료수 상호명 점자 표기 의무화에 대해 발표할 김종혜입니다. 여러분은 콜라와 사이다 중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십니까? 전 사이다보다는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콜라와 소나무 향이 나기로 유명한 소래눈, 둘 중 하나의 음료수를 돈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떤 음료수를 사고 싶으신가요? 전 아무래도 달달한 음료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콜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소래눈 음료수는 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네요. 저희에겐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들을 이렇게 가린 채 랜덤으로 섞어서 하나를 꼭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권리가, 이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국내 25만 2,957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입니다. 음료수 5캔이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스파클링 등 다양한 음료수가 존재하지만 제품명과 관계없이 모든 캔 음료의 점자 표기는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조사에 따르면 주류 제품의 경우 맥주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몇몇 주류 제품에는 외국어 점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점자를 파악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점자 표기 기초조사에 따르면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표기에 점자가 있는 음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2014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아무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6년째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음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므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 비시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글자가 필요한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는 만질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점자 규격에 의거하여 음료수 상호명 및 맛 종류에 대한 점자 표기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캔 옆면의 상단에 점자 규격에 알맞은 점자, 콜라, 사이다 등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점자를 규격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선 캔 음료의 윗난 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호명 위에 덮어서 점자를 표기하자고 하니 음료수마다 위치가 달라 찾기 힘들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현재도 음료수 캔 윗면과 밑면 등 점자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점자 위치를 통일시킴으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명한 브랜드의 음료수에 특별한 문양을 새기는 것입니다. 팔도 비락시케 음료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비락시케의 음료수 캔 위에 하트 모양의 점자를 표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맛이 출시되는 음료수의 경우 오렌지 맛, 복숭아 맛, 포도 맛, 딸기 맛 등 맛을 기재하기에는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맛의 종류를 캔 뚜껑 위 그림으로써 기재하므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또한 점자 표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비락시케의 경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약 1,000만원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료수 점자 표기를 시작으로 과자와 라면 같은 식품, 생리대 샴푸 같은 생필품, 상비약, 터치스크린까지 일상생활 속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점자 표기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데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품 표준 규격으로 장애인 배려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의약품 포장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한 독일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주 브랜드 대선, 금정산성 막걸리 등에도 점자를 표기하므로 부산의 지역 브랜드의 선호도 및 이미지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 교육을 받으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나서 연약하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와중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연약한 채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연약한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넘어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빛이 날 때 그제서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배심원제 정책을 제안한 설수연입니다. 먼저 배경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청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서약 참여의식이 88.3%로 지속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배심원제가 활발하게 시행 중인 나라로 청소년 참여 법정인 뉴스코트가 1,05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배심원제를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 구속은 없지만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재판 전 과정을 참관한 후 모의 판결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배심원제 제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배심원제란 청소년 범죄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풀은 일정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고된 청소년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범죄 유무 및 양형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그 내용을 제공합니다. 매년 연령별, 성별, 지역 공모를 통해 청소년 배심원을 선발하고 기초적인 법률 지식, 인문 교육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배심원은 기존 범죄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청소년 입장에서 범행 동기를 살펴보고 토론하며 판결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성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청소년과 청소년 배심원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행청소년들이 학교, 사회로 돌아왔을 때 바람직한 적응을 하고 주변의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선별 운영, 전면 운영의 단계적 실행으로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교육기에서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경미한 수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정기에서는 비행의 정도가 무거운 중대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정기에는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입, 확장, 안정기 동안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정식 법치화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비행 청소년의 범죄 동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여 해당 청소년의 올바른 반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배심원제 참여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기대 효과는 청소년 배심원제 참여를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준법 정신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청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자는 대부분 자기가 햇빛을 가리고 서 있기 때문에 생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배심원제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고 햇빛을 찾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